제임스 웹 망원경이 실제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주 가장자리로의 놀라운 여정을 떠납니다. 2025년 4월 17일 과학계를 뒤흔든 발견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먼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드문 가스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가스는 지구에서는 생명체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가스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흔적이지만 이는 거주 가능한 세계의 화학적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감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탐험을 떠날 것입니다. 지구에서 120광년 이상 떨어진 K2-8 시스템으로 향해 봅시다. K2 라설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 구성은 무엇이며 기후, 궤도 역사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신비로운 가스가 정말 다른 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일까요? 하지만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여행 되시길. K2-18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도는 불타는 중심, 그 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특정 별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M형 적색 외성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왜 이런 별이 태양과 다르게 형성되고 생존하며 진화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로 가스, 주로 분자 수소와 먼지로 구성된 거대한 분자 구름 안에서 시작됩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중력과 가스 압력 사이의 미세한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초신성 충격파에 의해 또는 단순히 구름의 자연적인 불안정성에 의해 촉발되는 작은 중력의 사고가 현지의 물질 붕괴를 유발합니다. 이 물질은 중력에 의해 점차 응집되어 원시성 혹은 더 정확히는 원시별이라 불리는 것을 탄생시킵니다. K2-18의 경우 이 현상은 약 24억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원시성의 핵이 충분히 밀도가 높아지고 내부 온도가 급상승할 때 수소 융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핵 융합은 별을 점화하고 빛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어 수십억 년 동안 방사할 수 있습니다. 적색 외성인 K2-8의 경우 이 융합의 시작은 특정한 내부 구성과 진화를 동반합니다. 태양과 같은 더 질량이 크고 뜨거운 별과 달리 적색 외성은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이는 작은 질량이 핵의 다른 압력과 온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K2-18의 M3b 분류는 그 크기, 광도, 특히 표면 온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M은 일반적으로 적색 외성이라 불리는 M형 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요 연속체의 아래쪽에 위치한 별들입니다. 주요 연속체는 수소 융합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활성별들이 놓여있는 큰 선입니다. 3은 M형 별 내의 온도 하위 카테고리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줍니다. B는 우리의 태양과 같이 주요 연속체에 여전히 있는, 즉 수소 융합 주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별들을 의미하는 광도 등급을 나타냅니다. K2-8의 경우 표면 온도는 약 300-200도 섭씨로 측정되었습니다. 차이를 진정으로 인식하려면 우리의 태양이 약 500도 섭씨의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따라서 K2-18은 상당히 차갑고 가시, 스펙트럼에서 더 약하게 발산하며 더 긴 적색 또는 적외선 파장을 선호합니다. 더 차갑다는 것은 종종 더 적은 질량을 의미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K2-18R의 질량이 태양의 약 0.45배라고 추정합니다. 이 상대적으로 낮은 질량은 별이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따라서 전체 광도가 더 낮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적색 외성들은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종종 경제적 융합체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느림은 그들의 내부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더 효율적으로 전체 부피에 걸쳐 수소를 혼합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그들의 예비 시간을 연장하고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년 동안 융합 과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KT-678은 수명이 1000억 년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주 자체가 고작 138억 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할 때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적색 외성이 얼마나 천천히 소멸되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적색 외성은 에너지를 적당히 소모하며 마치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유지하는 듯합니다. 태양은 약 100억 년 후에 자체 주계열을 끝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장수의 이유 중 하나는 자기 관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습니다. 적색 외성은 종종 더 큰 질량을 가진 별들이 생성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이 별들은 지속적인 자기 활동을 유지하여 자외선 UV 및 X선 영역에서 강렬한 플레어와 방출을 발생시킵니다. 이 역학은 별 내 물질의 지속적인 혼합에 기여하며 별의 소모를 지연시키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기간 동안 겸손하지만 규칙적인 융합 속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 자외선 및 X선 플레어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별을 조용하게 빛을 발하는 구체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K218을 자외선 또는 X선 파장에서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갑작스럽게 분출되는 플라스마 또는 자기 급증으로 입자를 빠른 속도로 발사하는 다양한 폭발의 발레와 같은 것을 볼 것입니다. 이 현상은 적색 외성에서 매우 흔하며 충분히 가까운 행성에 영향을 미쳐 끊임없이 방사선의 폭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태양은 때때로 태양 플레어를 방출하지만 적색 외성에서는 이 현상이 초기 별 단계에서 특히 더 활동적이고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행성 환경, 대기의 화학, 그리고 물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무수한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2014년 연초에 나사의 케플러 우주 임무는 주로 외계 행성 연구에 전념하면서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망원경을 정확한 목표물로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게 하는 내부 메커니즘인 여러 개의 반응 휠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반응 휠은 우주선 내부에 빠르게 회전하는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의 회전 속도를 변경함으로써 망원경의 공간 내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작동 휠은 먼 별들의 관측에 필요한 목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약간의 각도, 편차만으로도 행성 통과 데이터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4개의 휠 중 2개가 고장나면 장치는 더 이상 초기 목표를 필요한 정확도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임무를 구할 해결책이 필요했고 나사 엔지니어들은 태양풍 압력을 이용하여 망원경을 재조준하고 관측 범위를 줄이는 기발한 대체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한 2개의 반응 휠을 사용하여 다시 행성 탐색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K2 임무가 탄생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재탄생한 케플러 망원경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2014년 및 그 이후의 2번째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운영 모드에서는 케플러가 더 이상 첫 번째 단계와 같이 오래 지속적으로 하늘의 동일한 지역을 겨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망원경은 다양한 별 영역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으로 확산되며 각 캠페인은 전반적인 위치를 조정해야 하므로 수십일 동안 관찰됩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안정적인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2 임무의 첫 번째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이 첫 번째 관찰 캠페인은 하늘의 특정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귀중한 측광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목표별이 방출하거나 반사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 밝기에서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감소는 행성 통과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 지구에서 바라본 관점에서 별 앞을 행성이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미세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현상의 존재가 K2의 주요 외계 행성 식별 방법인 통과 방법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K2 임무의 첫 번째 캠페인 동안 나사 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유망한 목표물의 목차에 수집된 별의 밝기 변화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캠페인 1에서 명칭 이픽 2019-1-5위는 곧 주목을 받습니다. 이픽은 Ecliptic Plane Input Catalog 데이터베이스에 리스트된 객체를 의미하며 K2 미션을 위해 특별히 설정되었습니다. 숫자 2019-1-5는 이 목표물에 할당된 고유 식별자이며 수천 개의 다른 객체와 구별되게 합니다. 초기에는 이 별의 세부적인 특성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이는 아마도 적색 외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즉 우리 태양보다 작고 차가운 별이라는 것입니다. 원시 데이터가 도착하자마자 감지 알고리즘들은 별의 빛의 곡선이 행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하락 또는 하강을 감지합니다. 평균 대비 1%도 채 안 되는 빛의 플럭스 감소를 탐지할 만큼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플러의 기기들은 여전히 큰 민감도를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신호들이 쌍성식 일식 두 개의 별이 서로를 공전하는 것, 이나 거대한 별점 또는 측정 소음과 같은 다른 현상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러므로 큰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명확한 트랜지슨, 주기성의 정규성, 곡선의 형태, 별의 안정성과 같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테스트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2015년) 앤드류 크로스필드와 그의 협력자들이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K2 캠페인 동안 이 유명한 항성 시스템 주위에서 감지된 트랜짓 신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 적색 외성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이 거의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행성은 32.91 주기로 공전하며 이는 두 번의 연속적인 항성합 통과 사이에 거의 33일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성은 기존 명명법에 따라 K2 쉐플 B로 불립니다. K2는 발견을 가능하게 한 인물을 나타내며 18은 K2에 의해 확인된 주목할 만한 항성 시스템이 18번째임을, B는 이 특정 별 주위에서 발견된 첫 번째 행성임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 K2 8BO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팀은 반지름에 대한 추정을 합니다. 광도 감소를 행성 반지름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성이 별의 겉보기 표면에 약간의 원형 면적을 가린다고 가정합니다. 즉, 트랜짓은 더 큰 디스크 별, 앞을 지나가는 작은 디스크 행성과 대응하며 빛 하락의 비율은 그들의 크기 비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외계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의 2.6배에 근접합니다. 이러한 크기를 가지고 전문가들은 자동적으로 이것을 슈퍼지구 또는 미니 넵튠이라는 범주에 배치합니다. 이들은 두 가지 상당히 다른 그룹이지만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때 그 정확한 성질을 구분하기 어려워 종종 혼동됩니다. 슈퍼지구라는 용어는 대개 우리 행성보다 크거나 질량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적으로 암석질 구성일 수 있는 신체를 가리키고, 미니 넵튠은 해왕성이나 천왕성보다 약간 작은 행성을 가리키며 두꺼운 기체층을 덮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두세 지구 반경의 외계 행성은 고체 핵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한 대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견 초기 단계에서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별에 대한 충분한 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K218b가 두꺼운 대기 또는 수소 및 헬륨과 같은 휘발성 원소의 존재를 시사하는 중간 밀도를 보일 수 있다고 이미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와 더 정확한 질량 측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구와 화성 같은 지구형 행성들과 유사한지 아니면 해왕성과 같은 소형 거성과 유사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1년) 하르페스와 카르메네스라는 두 개의 특화 도구를 통한 집중 모니터링 덕분에 K218b 연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 이전에 트랜짓 분석을 통해 초기 감지된 K218b는 이미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외계 행성의 구성과 내부 구조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행성의 밀도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행성이 암석질인지 가스질인지 아니면 이들의 특정 혼합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샤프스와 카르메네스 같은 원심 측정 도구의 기여는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행성의 질량을 추정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행성의 중력적 인력에 의해 유지되는 별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K218b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전에 방사속도법 원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성과 별을 중심으로 하는 행성계를 상상해 보세요. 행성이 별을 공전하면 중력이 별을 행성 쪽으로 약간 당깁니다. 행성은 궤도에 유지되고 이는 상호작용으로서 각 물체는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게 됩니다. 지구에서 본 우리의 시각은 마치 별이 보이지 않는 한 점 주위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움직임은 작지만 별의 빛 스펙트럼에서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별이 우리에게 가까워질 때에는 스펙트럼 선이 약간 파란색으로 이동하고 멀어질 때에는 동일한 선이 빨간색으로 이동합니다. 이 도플러 이동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별의 속도 미터 체코를 계산할 수 있으며 행성의 중력 힘을 추론하고 그 후 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르페스는 칠레의 라 시아 천문대에 설치된 고정밀 분광기입니다. 행성에 의해 초래된 희미한 별의 진동을 추적하는 데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특히 지속적인 보정과 내부 온도 철저한 제어 덕분에 뛰어난 안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정밀도는 메터 초 수준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극히 작은 별의 진동을 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알메네스는 스페인의 캘러 알토 옵서베토리에서 운영되는 또 다른 최첨단 분광기입니다. 이는 또한 이런 작은 도플러 신호를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모두에서 넓은 범위의 파장을 커버합니다. CRMNS의 추가적인 관심사항은 더 차가운 별들, 예를 들어 K218 별처럼 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2017년의) 가장 큰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르페스와 케알메나스가 측정한 정밀한 데이터는 K218b의 질량과 밀도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진 행성과는 다른 두 번째 방사속도 신호의 암시를 발견했습니다. 이 추가적이고 반복적이며 규칙적인 신호는 같은 별을 공전하는 두 번째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신가 발견된 행성을 K218c라고 명명했으며 같은 시스템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에 대한 표준 명명법을 따랐습니다. 크롬엄
K2U 샤팔시 발견은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 앞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문학 용어로 이 행성은 비통과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K2 18을 우리의 시야로부터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렬은 일어나면 행운의 일치로 우리는 통과법, 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행성 방향을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행성 밀도를 계산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방사속도법은 궤도 정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행성이 별을 요동하게 만들 만한 충분한 힘을 작용할 때 그것은 중력 효과를 통해 그 존재를 배신합니다. (2017년) 자료에서 K2-8c는 약 9일의 궤도 주기에 해당하는 신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구 시간으로 약 9일이 걸리며 별 K2-8 주위를 완전히 공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부 궤도라고 부르는데 이는 궤도 주기가 K2-18보다 짧기 때문이지만 그것이 붉은 외성에 더 가까이 위치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근접성은 조성력을 강조하는데 이는 행성 대기 또는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력 관련 현상입니다. 조성력은 다릅니다. 물체의 다른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행성과 먼 행성 사이의 중력 차이는 내부 균열이나 난방을 유발하거나 화산 활동 또는 판구조 활동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사속도 데이터는 K2-8 질량이 약 지구 질량의 7배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즉, 질량 측면에서 이 두 번째 행성은 K2-18과 비슷한 크기이며 약간 덜 무겁습니다. 아직 통과 데이터가 없으므로 정확한 크기를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K2-18b에 가까우며 별에 더 근접해 있다는 점은 다양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비슷한 구조보다 밀도 높은 핵을 둘러싼 가스 껍질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높음 때문에 더 뜨거워질까요? 자외선 방사선이나 별의 바람에 의한 강렬한 폭격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가스 껍질을 잃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아직 열려 있으며 행성의 직접적인 관측이 있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미래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의 확인은 즉시 두 행성 간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별 시스템에서는 상대적인 근접성과 특정 궤도 공명이 여러 조석 효과와 동적 공명 현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K2-18과 K2-8C의 경우 현재로서는 초기 공명의 징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K2-8C의 근접성, 9일, 주기 이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K2-28b 자체의 궤도 진화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거주 가능 조건과 대기 매개 변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과학 공동체와 일반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K2-8b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 천문학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이 외계 행성은 그러한 열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관측팀은 유명한 허블 우주 망원경을 사용하여 이 먼 구체의 대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화면에 물 분자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자 흥분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는 특정한 신호, 물 분자의 특징적인 서명인 H2O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1.4 마이크로미터 파장에서 처음으로 감지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 결과는 순전히 우연에 의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몇 천분의 1 이하일 정도로 통계적 신뢰도가
3.5 시그마를 초과할 만큼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이 발견의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과 방법과 이를 수반하는 분광학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통과란 행성이 그 별과 관측 장비 사이를 직접 지나갈 때 발생합니다. 밝은 전구 표면을 가로지르는 작은 원반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외계 행성은 그 별이 방출하는 빛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단합니다. 이 미세한 밝기 감소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기 위해 그 초점은 통과의 정확한 순간에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에 있습니다. 대기가 특정한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들은 잘 정의된 방식으로 방사선의 특정 파장을 흡수합니다. 이것을 스펙트럼 서명이라고 합니다. 이 특정 경우의 감지는 WFC 스링키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는 허블 우주 망원경에 장착된 매우 효율적인 카메라로 적외선 근처의 여러 파장 대역을 관찰합니다. 의미상 가시광선 너머 적색 이후의 범위. 연구자들은 총 9개의 K2-18B와의 통과를 연구했으며 이 행성이 자신의 별 앞을 지나가는 9번의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각 통과 동안 데이터가 수집되고 나중에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되었습니다. 목표는 간단하지만 달성하기는 복잡합니다. 그 통과의 방사선 내에서 물에 해당하는 흡수 딥을 식별하고 그것이 각 통과마다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1.4 마이크로미터 대역은 물 증기에 의한 흡수에 전형적입니다. 시각화를 위해 행성의 대기가 필터로 작용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별의 빛을 특정 파장에서만 통과시키고 그 화학 성분의 특유한 다른 파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H2O 분자는 약 1.4 마이크로미터에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왜 이 물 증기 이야기가 그러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요? 물은 우리가 지구에서 알고 있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계 외부의 외계 행성에서 물 증기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은 이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더 복잡한 환경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생물학적 현상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정 말입니다. 물론 이 단순한 증기의 발견은 생명의 증거를 구성하지 않으며 많은 요소들이 일치해야 합니다. 기후 안정성, 에너지원, 대기층의 두께 등 많은 것들이. 태양의 존재를 발견한 이후로 K2 쉐이펄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이 논쟁은 종종 몇 마디로 요약되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K2 얼페이트P가 온화한 슈퍼지구인가 아니면 가스형 미니 해왕성인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을 이해하기 위해선 외계 행성의 분류 체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계 행성을 관측한 이래 과학자들은 이러한 천체를 크기, 질량 및 추정 구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구 크기의 약 1.5배보다 작은 외계 행성은 종종 슈퍼지구라고 불리며 그것들이 우리의 행성보다 더 큰 질량과 반경을 가지고 있지만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행성의 크기에 도달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반면에 외계 행성의 반경이 지구의 반경을 2배에서 4배가량 초과할 때 전문가들은 종종 이를 미니 해왕성이라고 부르며 이때 두꺼운 가스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외계 행성은 깊은 핵과 때로는 수소와 헬륨이 풍부한 대기 아래 광대한 해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K2-18B의 경우 이전 측정 결과에서 지구 반경의 약 2.6배 크기라고 이미 제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그 행성을 중간 영역에 위치하게 합니다. 일반적인 슈퍼지구보다는 너무 크고 해왕성과 직접적인 유사점을 찾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온화한 슈퍼지구라는 용어는 그 행성이 지표면이나 대기 온도를 적당히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행성이 항성의 생명 가능 지역에 위치할 수 있다는 제안이 가끔 있습니다. 반대로 가스형 미니 해왕성이라는 용어는 K218b의 방형이 지구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이 외계 행성이 두꺼운 대기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아래에 거대한 압력을 형성할 수 있어 단단한 지표면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양 표면의 개념을 덜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증기의 발견은 대기 중에 풍부한 변동성 있는 원소들의 존재를 확인하며 내구조에 대한 결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로 논쟁의 불씨를 불러일으킵니다. 2021년 니쿠 마투수단이라는 연구자는 이제 하이시언이라 불리는 새로운 범주의 행성을 설명하는 혁신적인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하이시언이라는 용어는 하이드로젠과 오션 두 단어의 합성어로 나온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온전히 해양으로 덮인 행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수소와 헬륨이 지배적인 두꺼운 대기 아래에 위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기는 원칙적으로 행성이 항성으로부터 다양한 거리에서 공전함에도 불구하고 액체 표면에서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밀도가 높습니다. 대륙이 이따금 나타나는 거대한 연속된 대양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벼운 기체가 풍부한 구름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에서는 물 표면과 대기의 하부 사이에 잠재적으로 생명체의 발전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거주 가능한 지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이 대두될 당시 과학계는 최근 수십 년간 발견된 외계 행성들을 보다 정확히 분류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슈퍼지구는 우리 행성보다 대체로 거대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암석질인 특징이 있었고, 미니 해왕성은 해왕성보다는 작지만 종종 거대한 가스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이시언 행성은 이 범주들 사이에 적합하며 특히 액체물의 필수적인 존재와 수소와 헬륨이 지배적인 대기 혼합에 중점을 둡니다. 이 하이시언 분류는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정확히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에 의존합니다. 이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수소 H2가 수소 원소의 가장 간단한 형태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한 상태입니다. 반면 헬륨이 풍부한 He, 외피를 가진 행성들은 행성 형성의 초기부터 이 가벼운 기체에 상당한 포획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또한 메탄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탄은 한 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구성된 가스입니다. 메탄은 예를 들어 거대 행성들에서 다양한 화학적 과정에 의해 태양계 행성 대기에서 종종 탐지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가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는 한 개의 탄소 원자와 2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되며 지구에서는 탄소 순환과 온실 효과에 필수적입니다. 외계 행성 대기에서 CO2의 중요성은 과학자들에게 지표면 지질부터 구름 형성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가능한 화학적 반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하이시안 모델에서 암모니아 NH3는 가스 외피를 가진 다른 유형의 외계 행성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모니아는 우리 태양계의 특정 거대 행성 대기에서도 발견되는 화합물이며 생명 탄생을 가능케 하는 반응인 전생물학적 화학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하이시안 대기에서 NH3의 결핍은 암모니아가 특정 화학 반응에서 변형되거나 하부의 바다에 용해되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물대기 경계면의 압력과 온도는 이러한 반응을 촉진하여 자유 암모니아의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부 하이시안 세계가 황생명체 지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특히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생명체 지표란 살아있는 유기체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화학적 지표입니다.
지구에서는 많은 미생물들이 황화합물을 변형시켜 예를 들어 수소 황화물이나 거리에 있는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다른 기체 물질을 방출합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를 관찰할 때 주변 별의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분석하여 특정 분자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화학적 프로파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이시안 세계는 수소가 풍부한 대기 아래에 광대한 바다가 있어 적당한 온도, 압력, 영양 제공 조건이 갖춰진다면 황을 기반으로 한 생화학적 순환을 활용하는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생명체 지표는 마지막으로 특히 관심을 끄는데 이는 우리 행성에서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는 다량의 황은 살아있는 생물체, 특히 해양 미생물들로부터 나옵니다. 지구의 바다 깊숙한 곳에서 열수구 근처에 사는 생물군은 다른 형태의 생명체에 대부분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생존하기 위해 황화합물을 사용합니다. 이는 외계 행성의 바다에 열수구나 다른 화학 에너지원이 있다면 유사한 생물체가 그곳에서 번성하며 예를 들어 감지 가능한 황기체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 황메틸, DMS과 같은 지표에 자주 주목하는데 이는 지구의 황순환에서 중요한 화합물입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이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한편으론 생물학적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에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이시안 개념은 막대한 물 저장소와 화학적으로 활발한 대기에 직접적인 접촉을 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출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행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위해서는 넓고 짠 바다, 어쩌면 지구의 바다보다 더 짜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범위에 이르는 깊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의 표면은 수소와 헬륨의 두꺼운 구름 아래에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별빛의 일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다 표면의 주변 온도는 별과의 거리에 따라 예를 들어 몇십에서 수백 섭씨도 사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상층 대기가 매우 뜨겁더라도 구름층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더 적당한 온도 범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대기에서 수직 온도의 진화를 평가하기 위해 열역학적 시뮬레이션에 의존합니다.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서 압력은 상승하고 열은 행성의 내부와 대기 간의 열 교환으로 인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연구하는 것은 물이 광대한 두께에 걸쳐 액체 상태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표면 아래에서 고압 얼음 상태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이시안 비전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행성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에서는 지구 방형의 1에서 4배 크기에 이르는 다양한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완전한 가스 상태로 있을 만큼 가볍지 않지만 단순히 암석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기도 합니다. 이들은 가끔 크기 때문에 서브 넵튠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각 하위 카테고리는 광범위하며 하이시안 행성은 아마도 액체 바다와 수소 헬륨 외피에 결합된 존재로 식별 가능한 특정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근본적 문제는 방대한 물의 부피 안에 유기체의 출현과 생존을 가능하게 할 만큼 충분히 다양한 화학 성분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은 바다에서 나타났고 많은 해양 생물들은 황분자, 황산염이나 황화물 형태로 그들의 대사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이를 의존합니다. 외계 행성의 거대 물 저장소가 그러한 생명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따라서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정비 12년부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K218 BIA 대기 조성으로 유명한 이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중요한 일련의 관측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2024년까지 진행되는 이러한 관측은 허블 망원경 등 다른 우주 망원경을 이용한 예비 작업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은 차세대 장비 덕분에 K2 알쌀-B 대기의 빛 신호를 심도 있게 탐구하여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흔적을 비롯한 예기치 않은 요소들을 탐지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이 대기에서 암모니아 부족이라는 가설을 강화합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제임스 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CH4와 CO2의 검출이 왜 중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구와 태양 시스템의 L2 라그랑주 점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임스 웹은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에서 우주를 연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장비로는 NIRIS, NIRSpec, MIRI가 포함됩니다. 각각은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NIRIS-S는 슬릿 없는 분광법의 능력으로, 즉 실제 광학 슬릿을 사용하지 않고 파장별로 빛을 매우 정밀하게 분리할 수 있음, 행성 이동 중 대기의 화학적 신호를 포착하는 데 능숙합니다. NIRS 패치는 다양한 해상도 모드로 또 다른 근적외선을 반영하여 다양한 파장을 심도 있게 비교할 수 있는 보완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초기 공개 관측의 일환으로 이 두 장비는 여러 행성 이동 동안 K2-B 집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캠페인 초기에 암모니아의 현저한 결핍을 강조했습니다. 과학 문헌에서 암모니아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이나 휘발성 요소가 많은 행성의 대기에서 자주 찾는 간단한 가스 중 하나입니다. 이론적으로 수소 및 헬륨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질소는 일반적으로 수소와 결합하여 암모니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K228B의 경우 분광 데이터는 NH3의 양이 예상보다 훨씬 낮음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즉각적으로 주목을 끌었으며 이는 암모니아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화학적 과정이나 압력, 온도 조건을 시사합니다. 반면 제임스 웹 망원경은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탐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두 분자는 외계 행성의 대기 화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메탄은 지구상에서와 같이 생물학적 활성, 예를 들어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암석과 물의 반응인 광물화 효과 같은 지질학적 과정에서 수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종종 화산 현상이나 탄소 함유 물질의 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K2-18배선은 이러한 가스들의 공동 존재가 암모니아의 낮은 풍부도와 결합하여 내부 화학 반응이나 광분의 과정에 의해 변형된 수소가 풍부한 대기 유형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7일로 태양계 너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날입니다. 몇 년에 걸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외계 행성 K2-28B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행성이 그 별 앞을 지나갈 때 대기를 통해 필터링되는 빛을 분석해왔습니다. 이제 니쿠 마두수단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천문학 저널 레터에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먼 행성의 스펙트럼에서 생물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두 황기반 분자를 식별했다고 보고합니다. 이 분자는 디메틸 설파이드와 디메틸 디설파이드, 각각 DMS 및 DMDS로 약칭되며 약 3.3 마이크로미터와 6.8 마이크로미터의 특정 파장에서 탐지되었습니다. 팀에 따르면 수많은 검증 후 이 신호가 실제하는 것이며 기기적 결함이 아니라고 할 99.7%의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과학적 커뮤니티 내에서
즉각적인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외계 행성 화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를 의미할 수 있으며 아마도 생명 탐구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발표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분자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디메틸설파이드 DMS는 탄소, 수소, 황 원자를 포함하는 유기 화합물입니다. 지구에서 대기에 존재하는 DMS의 약 90%는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미생물은 다양한 물질을 생성하며 이는 결국 DMS로 변환되고 미생물이 사멸하거나 성장 변이를 겪을 때 방출됩니다. 우리의 지구 생물권에서 DMS는 황순환, 특히 대기 중 구름 형성을 촉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의 변화와 물방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장적으로 기후와 지구의 열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디메틸다이설파이드 DMDS의 경우 화학 구조에 두 개의 황 원자가 포함된 DMS와 가까운 친척입니다. DMDS도 특정 생물학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지구 환경에서는 그 출처가 더 다양하고 덜 양적인 측면에서 잘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분자의 검출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MIRI 기기가 제공하는 저해상도 분광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기기는 행성에서 방출된 또는 대기에서 반사된 저고해선을 조사합니다. K2 울팔 비기에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의 일부가 행성의 기체 외피를 통과하며 수집된 스펙트럼에 화학적 지문을 남깁니다. 이 지문을 분석하여 존재하는 기체를 식별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DMS와 DMDS를 검출하기 위해 만두수단 교수의 팀은 교차 상관 스태킹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여러 통과 중 수집된 신호를 겹쳐놓고 전체적인 스펙트럼의 형태를 목표 분자의 이론적 모델과 비교합니다. 측정된 스펙트럼의 자취와 DMS나 DMDS 모델 간의 일치가 배경 잡음이나 다른 경쟁 분자보다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면 연구자들은 검출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데이터를 처리한 후 신호 강도가 상당히 향상되어 이러한 분자에 결합된 신호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통계적 확실성은 약 99.7%로 평가되었습니다. 과학 용어에서 3시그마라는 용어와 흔히 연관되며 이는 순전히 우연이나 잔여기기 노이즈로 인해 측정된 신호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주장에 대해 학계는 일반적으로 5시그마 이상, 즉 99.9999%의 확신 수준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신호로 교란 현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거짓 양성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검출은 명백히 유망하지만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카보닐 설파이드나 황화수소 같은 화합물의 광해리, 빛에 의한 분자의 분해가 DMS와 DMDS의 신호와 가까운 신호를 잠재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가스를 확증하기 위해 더 긴 분석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그러나 만두수단 교수와 그의 팀은 고려된 거짓 경로들이 획득된 스펙트럼 패턴을 완전히 복제하지 못하며 관측된 3.3 마이크로미터와 6.8 마이크로미터에서의 라인 강도를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K2B8에서 가정된 대기처럼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대기는 순전히 무기적 화학 경로를 통해 상당한 양의 황화합물이 형성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 잠재적으로 생물학적 혹은 생물 기원의 활동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DMS와 DMDS의 존재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논쟁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불확실성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여러 추가 통과 동안 대기의 구성을 측정하고 관찰을 늘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K2-B의 가시성 시즌 동안 대규모 관측 캠페인을 준비하여 분광학적 검토를 진행하고 발견을 확고히 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논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셔리치, 물질이 생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과거의 조기 언론의 광풍으로 이어져 왔던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설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외생물학의 최근 역사에서 흥분의 폭발은 자주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부정되거나 데이터를 덜 극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커뮤니티는 더 많은 데이터 수집, 원시 파일의 공개 공유, 처리 코드 및 분석 가설을 투명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견의 저자들은 이 견해를 공유하고 자신들이 이미 모든 것을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았으며 다른 국제팀들이 결과를 검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K218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에 중점을 두고 K218과 그 동반 행성 K2, 쉘첼, CR의 관계를 자세히 탐구하며 이들 중 어느 행성을 도는 외계 위성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왜 이 시스템이 유난히 깨끗한 주성 환경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장면을 간략하게 설정하겠습니다. K218은 사자자리의 적색 외성으로 여러 행성이 이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이 K218b고 대중에게는 덜 알려졌지만 또 다른 잠재적으로 큰 행성 K218c도 있습니다. 궤도 역학은 행성이 별 주위를 어떻게 움직이고 서로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행성계를 연구할 때 우리는 각 궤도의 주기성, 즉 행성이 별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기를 어떻게 공명시키는지도 관심을 갖습니다. 궤도 공명은 2개 또는 때로는 그 이상의 천체가 거의 동일한 시간에 전체 회전을 완료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행성 A가 4바퀴 돌고 행성 B가 정확히 11바퀴 돌면 이것은 21사 공명이라고 불립니다. K2 스페셜 시스템의 경우 과학자들은 행성과 행성 C 사이에 21사 공명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공명이 천문학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은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궤도 공명은 여러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의 행성이 중력 교란의 효과로 인해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각 행성의 이심률, 즉 궤도의 타원형 길이를 증폭하거나 반대로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K2-28의 경우 가능한 11사 공명의 존재는 이 두 행성의 궤도가 장기적인 시간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시사하며 이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이는 이 물체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최근에 큰 규모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의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행성 외에도 탐사에 흥미로운 또 다른 영역은 외계 위성이 존재할 가능성입니다. 즉, 외계일 수도 있는 행성을 도는 달들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K2-18배에서도 한 개 이상의 달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K2-18c는 별에 더 가까운 궤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위성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로 중력이 더 강하고 궤도 공간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들을 감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현재 천문학자들은 이동 시간 변이라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성 K2-18b 또는 K2-18c 시기의 별 앞을 지나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이동의 빈도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외계에 위성이 있으면 행성에 작은 중력 견인을 가할 것이며 이것이 이 이동의 정확한 순간 또는 두 번의 통과 사이의 간격을 약간 바꿀 것입니다. 이러한 빛 곡선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비록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달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시간 변이 방법은 기술적으로 복잡합니다. K2-18b의 경우 행성의 궤도가 상대적으로 길며 수십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는 현재까지 외계 위성의 발견을 발표할 만큼 충분히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술은 특정한 민감도를 허용하여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달의 반지름이 지구의 절반보다 작으면 현재의 도구로 감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대중들이 종종 간과하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에게는 높이 평가받는 한 가지 측면을 언급해야 합니다. 항성 주변 먼지의 비율입니다. 항성 주변 먼지라는 것은 별을 둘러싸고 있는 디스크의 궤도를 그리는 밀입자부터 작은 자갈 크기의 물질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디스크는 시스템 형성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 행성이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지점을 중심으로 더 두꺼운 또는 덜 두꺼운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K2-18의 경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먼지 디스크가 더 밀도가 높아질수록 별빛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지며 천문학적 현상의 수신 신호는 노이즈로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노이즈란 원하는 실제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간섭 신호를 의미합니다. 먼지가 많은 시스템에서는 별빛의 밝기가 감소되거나 산란되어 행성, 특히 외부 위성의 탐지와 이동 시문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K2-8의 경우 관측 데이터는 상당히 낮은 항성 주변 먼지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는 천문학자들이 행성을 관찰하기 위한 거의 맑은 창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과학계는 외계 행성 K2-18b와의 비밀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한 광범위한 관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국제팀들이 생명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여겨지는 분자의 탐지를 확인하고 정밀화하기 위한 다음 연구 단계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이사 유럽 우주국, 캐나다 우주국의 주력 임무인 이 최첨단 장비는 K2-18b의 대기를 유례 없이 민감하게 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대한 큰 혁신은 제임스 웹 사이클 세로 2025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천문학자들은 더욱 정밀한 기구, 특히 M1E 모듈과 NIRSpec 고해상도 분광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M1E는 중저고해선에서 관측하여 짧은 파장에서 얻을 수 없는 분자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NIRSpec은 근저고해선 빛을 측정합니다.
이 두 장비는 결합하여 이미 K2-18b 대기에 존재할 것으로 의심되는 DMS와 같은 분자의 존재를 확인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칠레에 위치한 극도로 큰 망원경 ELT과 같은 대형 지상 망원경 역시 K2-18b에 초점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LT는 적외선 영역에서 매우 높은 해상도로 분광 분석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차르몬이라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과는 달리 ELT는 지구 표면에 위치해 지구 대기와 씨름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이 망원경의 예외적인 집광 능력을 통해 제임스 웹의 측정을 보완하고 새로운 파장을 탐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과 지상의 관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K2-18b와의 열 연속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열 연속성은 넓은 적외선 스펙트럼에 걸친 행성의 열 방출을 설명합니다. 직접 분광 측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대기의 온도, 다층 구조, 그리고 가스 분포를 파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표면이나 구름층 내의 온도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과 호환된다면 K2-18b가 지구와 매우 다르지만 우리의 화학적 과정과 비교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제임스 웹과 ELT가 대중의 관심을 끌던 중 다른 임무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외계 행성 대기 특성화를 전문으로 하는 우주망원경 에이리엘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9년으로 예정된 에이리엘은 수백 개의 외계 행성을 연구하기 위해 적외선 및 가시광선 스펙트럼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 목표 중 K2-18b 기계에 두드러집니다. 에이리엘은 분광 기술을 통해 산소 분자인 O2를 탐지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산소 분자는 종종 광합성과 관련이 있지만 물 광분해와 같은 다른 과정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에이리엘 외에도 나사는 두 가지 야심찬 프로젝트 LUVOIR과 HAP-X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망원경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특히 산소 O2와 오존 O3의 스펙트럼 서명을 감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서식 가능한 외계 행성의 대기를 더 정밀하게 연구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일리 산란을 통한 빛의 분석은 희귀가스의 존재와 대기 밀도를 특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K2-18b는 우선 관측 대상 목록에 확실히 포함될 것입니다. 이 미래지향적인 망원경들은 별의 빛을 행성의 빛과 분리하는 직접적인 이미지 기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K2-18b에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밝은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여전히 도전 과제이지만 코로나 그래프와 분할형 거울 기술이 전례 없는 업적의 길을 열어줍니다. 코로나 그래프는 별의 강렬한 빛을 가려 행성에서 방출되거나 반사되는 희미한 빛을 관측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시간 경과에 따른 밝기 변화를 연구하고 조성, 구름 구조 및 대기 역학을 측정하는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위상 곡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K2-18b는 이제 희망의 세계 중 하나로 종종 언급되며 이는 어떤 형태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외계 행성들을 의미합니다. K2-18b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장점이나 제한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또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외계 행성군 내에서 그것을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TR-EPIS-1의 유명한 가족, 유망한 LHS, 1대 벨340b, 그리고 흥미로운 GJ,
GJ1414b가 포함됩니다. 각 행성은 생체 신호의 검출이나 거주 가능성에 확인된 징후에 언젠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트래피스트-1의 E, F, G 행성은 표면 온도가 약 2600도 섭씨인 작은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는 태양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태양계 내의 것보다 별에 더 가까운 거주 가능 영역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트래피스트-1에는 그 별 가까이에 공전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열량을 받습니다. 기후 모델에 따라 적절한 온실 효과를 가정한다면 더 멀리 위치한 FPUH 행성도 거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TRAPST-1 시스템의 독창성은 지구 규모의 여러 행성에 있으며 최소 3개 또는 4개는 액체물의 존재에 적합한 거리에서 발견됩니다. 적색 외성인 TRAPST-1은 우리 은하, 즉 은하계에 매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작은 암석 행성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적색 외성들의 활동에 있으며 강렬한 자외선 및 X플레어를 방출할 수 있는데 이는 행성들의 대기를 크게 교란시키거나 침식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들이 보호 대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미세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LHS 1잽46b 행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년 뒤 발견된 이 행성은 시트스 별자리 내에 위치하며 태양보다는 냉각된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합니다만 트래피스트-1보다는 따뜻합니다. 초기에는 지구의 반경보다 약 1.7배 큰 암석 행성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질량 추정치를 기반으로 천문학자들은 그 밀도를 평가하고 그것이 주로 고체일 수 있으며 표면 위나 아래에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행성은 또한 그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K268과 마찬가지로 LHS 1배3색-B는 잠재적인 자외선 복사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적색 외성의 주위를 공전하지만 그 별은 트래피스트-1보다 다소 더 차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의 강점 중 하나는 행성이 별을 가리는 현상을 통해 그 얇은 대기의 스펙트럼 분석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 스펙트럼에서 충분한 양으로 나타난다면 이산화탄소, 수증기, 산소 등의 분자를 감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J1114b가 등장합니다. 이 행성은 소위 미니 해왕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 성우자로 두드러집니다. 이는 지구와 해왕성의 중간 크기에 해당하는 세계입니다. 이전에 언급된 대부분의 대상보다 일찍 발견된 GJ1214b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포함한 다양한 망원경에 의해 특별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약 48광년 떨어진 이 외계 행성은 초기의 스펙트럼 관측에서 대기가 물이나 가벼운 가스로 풍부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의 희미함이나 지속적인 구름의 존재는 측정의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GJ1514b는 적색 외성과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돌기 때문에 K218보다 더 따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도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대기의 상부 경계에서 쉽게 수백 도씨를 초과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행성이 구름층 아래에 액체 대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은 이 행성이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수크리티컬 물 또는 수소가 주를 이루는 가스 혼합물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는 지구보다 크지만 거대 행성보다 덜 질량이 큰 세계의 구성을 탐구하기 위한 주요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에서 K2 패슬비에는 슈퍼지구와 미니 해왕성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특히 흥미로운 사례로 나타납니다. 지구 방형의 2배 이상인 크기와 지구 마사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추정치는 이 행성이 지구처럼 완전히 암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해왕성처럼 완전히 가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수소와 헬륨의 대형층과 두꺼운 수증기 또는 다른 분자층을 가지고 있고 그 아래에는 아마도 고압해 깊은 대양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요 장점이 나타납니다. 그 대기가 충분히 넓어 감지하고 자세히 연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2-18b가 다른 외계 행성과 차별화되는 점은 물 증기와 탄소 가스 신호가 이미 확인되었으며 행성의 일부가 온화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심지어 생존 가능한 대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K2-18b에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TRAPPIST-1A나 LHS-1340과 같은 더 압축된 세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단점은 표면 중력에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1.4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 행성의 표면 중력이 우리의 체중을 정의한다는 것을 상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구에서 무게가 50kg이라면 중력이 1.4배 강한 곳에서는 거의 70kg에 달할 것입니다. 순전히 느낌적인 측면을 넘어 이러한 더 강한 중력은 행성의 내부 구조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더 밀도가 높은 대기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가스층 아래의 잠재적인 대양에서 아주 높은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때때로 코트리티컬 상태에 도달하는 대양에 대해 이야기되며 이는 액체와 가스 사이의 차이가 강한 압력으로 인해 명확히 구별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압력 제약은 생존 가능성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K2-18b의 대기 아래에 생물권이 형성되더라도 아마도 극한의 조건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깊은 바다나 극한의 pH를 가진 호수와 같은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존재하는 극한 미생물로 알려진 특정 지구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계 생명체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지구 생물학과의 유사성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수소가 우세한 세계에서 이러한 유사성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밀돼도 불구하고 K2-18b가 복잡한 유기 화학이 가능한 온도와 압력의 주요 영역을 포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요 문제는 대기를 통과하는 빛이나 수중 화산 활동과 같은 생체 반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원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K2-18과 TRAPPIST-1A를 비교할 때 TRAPPIST-1A는 덜 질량이 많은 상태에서 지구와 비슷한 중력을 제공하여 잠재적인 생명체에 더 직접적으로 친근한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대기를 보유하고 있고 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 많은 방사선으로 그것을 폭격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TRAPPIST-1FTVA의 경우 별로부터의 더 큰 거리는 더 낮은 표면 온도를 수반하며 충분히 뚜렷한 온실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잠재적인 생존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적색 외성에 의해 따뜻해진 대기의 기온 덕분에 K2-18b는 액체 상태의 존재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차지하고 있으며 압력이 모든 것을 불쾌한 상태로 밀어붙이지 않는 한 이는 유지됩니다. LHS-1베이퍼스4속-BO의 경우 명확한 암석의 성질을 지닌 슈퍼지구로서의 주요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단한 표면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경우 지표 중력은 확실히 지구보다 조금 높지만 K2-18b에서 예상되는 것보다는 낮습니다. 관측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행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별에 비해 트랜시트 신호를 해석하기가 더 쉬우며 걸러진 빛의 비율이 충분히 커서 대기층의 구성을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행성의 별은 약간 변동할 수 있으며 별의 진동과 행성에 의해
발생한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장기간의 측정이 필요합니다. GJ1J14b에 관하여 이 행성은 더 따뜻하고 별에 가까워 두꺼운 안개로 뒤덮여 있어 대륙권을 직접 관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이나 다른 주요 분자들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종종 이 대기 불투명도에 부딪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행성이 물의 행성 유형일 수 있거나 혹은 수소와 물이 액체 또는 초임계 형태로 깊숙이 뒤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력, 온도, 압력이 그 거주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생명 탄생의 기반이 되는 복잡한 화학 반응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의 일부 층이 더 온화하다면 그곳에 생명이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 구성의 장기적 안정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K2-18b의 전반적인 프로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분석을 정교하게 해야 합니다. 그 행성은 가장 많이 연구된 외계 행성 목록에 있을 미래가 확실시되며 향후 10년간의 연구, 대형 우주 망원경 또는 대형 지상 망원경을 통하여 그 대기층의 조성과 예상되는 바다의 본성에 대해 더 많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과학자팀은 그들 각자가 우리 인간의 천년 수권인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지구 외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는 큰 기대 속에 다른 희망적인 세계들과 비교를 계속할 것입니다.